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코노미, 지난번에는 땅집코였는데 오늘은 제가 집코노미를 기사를 가져왔어요. 거의 뭐 그 경제지에서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렇게 양대 산맥인데 너무 감사의 댓글 감동적입니다. 또 눈물 흘릴 것 같아. 자, 이 집코노미에서 종합소득세, 좀 어려운 말로 종합소득세인데 주택임대소득으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종합소득세가 주택임대소득세랑 같은 건 아니지만 주택임대소득세가 이제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랑 그 중에 하나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종합소득세야 주택임대소득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있는데 기사가 되게 좋아요. 기사가 되게 좋고 문장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 가지고 오늘은 크게 2부로 구성이 되는데 잘 봐요. 1부는 세금 신고, 세금 계산 신고 관련, 그러니까 기존의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자, 그런데 2부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2부에 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앞뒤에 인사하는 거랑 질문하는 거는 빼고 올려드리니까 1부, 2부 요것만 좀 구분하셔가지고 2부 어떻게 절세하는지 요거 좀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렵다. 아시겠죠? 좀 어렵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쫓아와야 돼. 아시겠죠? 갑시다. 자, 5월이 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 여기 용어 좀 약간 조심합시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냥 임대사업자라고 써버리면은 상가도 들어가요. 상가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는 임대사업자라고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거부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주택임대소득을 정리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소득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일반 상가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3만 곧 되니까 기념으로 내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 강의 자료에서. 이거 돈 주고 봐야 되는데 보여드릴게. 좋죠? 대한민국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면 채널 제네시스박에는 이름은 모르겠다. 강의 교재를 일부 보여준다. 잠깐 어디 갔어? 근데 못 찾겠다. 이게 한 400페이지 돼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좀 이런 거를 좀 애교로 봐주세요. 못 찾고 그래도. 그렇지. 요거. 자,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대사업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임대사업이 일반 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 모른다고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 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일반 임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요, 상가. 그 상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의 그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야. 물론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대상이시겠지만 보통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채널 제네시스박에서 말하는 거는 이쪽이다, 이쪽. 저는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가 전공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가끔 이렇게 실거주자 혹은 무주택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야말로 다주택자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이게 상가인지 주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일단 너는 좀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을 정리해서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임대사업자라고 나와요. 계속 임대사업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가하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는 그래도 뒤에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록 한 줄이지만.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괜찮은 기사예요. 한번 봅시다. 참고로 저는 한국경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지코노미에서 한번 불러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혹시 지코노미 관계자 계시나? 부를 때 됐는데 연락이 안 와.
자, 어쨌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관계 그런 거 없으니까 아시겠죠?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주인은 매년 종소세 내야 된다.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부. 자, 여기다 제가 적으면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2부 들으실 분들은 뒤에 패스 하면서 2부 그냥 들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집주인은 매년 종소세 납부해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년. 그래서 요거 매년 납부해야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택 숫자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다르다. 즉 부부합산 이거 우리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습용이야, 복습용. 여기서 지금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랬구나 그러시면 안 돼. 지금 우리 지금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자, 부부합산 1주택이라면은 월세와 전세 모두 비과세다. 자, 부부합산 1주택이면은 월세하고 전세 모두 비과세인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예요? 그 1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그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딴 데 가서 살고. 그러면은 야, 너 몸테크 하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고생한 김에 세금 좀 더 내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1주택일 때는 그것만 세금 낸다 아시면 되고요. 2주택일 때는 월세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택 가격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걸 피하려면 전세를 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주택 가구라면 전세 임차인을 받는 게 절세인 셈이다. 그쵸? 이건 그냥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탈세 아니에요. 자, 3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 모두 세금을 본다. 정확하게는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왜냐면 그때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다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보증금의 경우는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각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그때 나온 금액에서 60%를 구한 뒤에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지금 2020년은 1.8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도고 신고하는 거예요? 2019년도 신고하는 거잖아요. 자, 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9년 발생분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19년 간주임대료 할 때 해당 이자율이 몇 프로? 이때 2.1%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달에 기재부령으로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황당했어요. 작년 초에도 금리가 좀 내려가는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올리더라고. 1.8에서 2018년은 1.8, 2019년 2.1, 그리고 다시 올해 2020년은 1.8. 근데 이건 언제 되는 거예요? 요건 내년에 신고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약간 마이너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기사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보충하면 된다? 채널 제네시스와 라이브 방송에서 하면 된다. 응? 아시겠지? 자, 그래서 2020년에 1.8이니까 이거 내년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 1.8 곱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7억이라면 올해 과세 대상이 되는 간주 임대료는 432만 원인데 7억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1.8을 곱하는데 이 432만 원 언제 하는 거다? 내년에. 오케이? 내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자율 2.1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방금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쫙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엄청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혹시 지금 봐서 생소하다, 새롭다, 많이 알았다, 똑똑해지고 있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수익 금액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수익 금액을. 그게 이제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의별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단일 세율로 분류과세를 하고 더 정확하게는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익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어떻게 된다?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제가 그래서 이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선택하는 건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별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예 따로 이것만 해야 돼. 자, 그리고 만약에
연간 2천만 원 초과라면은 이때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렵죠. 분리과세가 뭐고 종합과세가 뭔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된다. 어렵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이잖아요. 개인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소득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때 이제 세금을 낼 때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여러분의 소득을 8개로 나눠요. 8개로. 그게 이제 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개. 자, 근데 이 8개인데 이 중에서 양도하고 퇴직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해요. 별도로. 요 2개는. 왜냐면 얘는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줄여서 이제 이 앞 글자만 따서 2배사 근연기라고 해요. 2배사 근연기. 그래서 2배사 근연기 양퇴. 8개를 외워요. 어떻게 외운다고? 2배사 근연기 양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 사근연 기립의 양퇴 뭐 이렇게 외우던가.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8개 중에서 6개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개는 더해버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과세라고 해요. 종합과세. 무조건 더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지면은 더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를 더하면 일단 얘 6개를 더하면 딱 본능적으로 숫자가 커져 줄어들어. 네? 숫자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숫자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세부담이 당연히 커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면 일단 100%는 아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세요. 내가 신입사원인데 내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옆에 있는 부장님은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랑 그 부장님이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임대소득, 즉 전세하고 월세 소득이 3천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때 수익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 총급여가 4천만원짜리 신입사원은 4천하고 3천이 더해지니까 7천이 돼요. 그럼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24%예요. 왜 24%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세율표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1, 2, 4, 6, 8, 8, 65, 24, 밑에 35, 위에 3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율 구간을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때는 24% 구간이라는 거, 24% 구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장님은 1억이었잖아요. 1억. 그 1억에 3천이 더해지면 1억 3천이 돼가지고 세율 구간이 35%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똑같은 월세하고 전세보증금이 생겼는데 누구는 소득이 적어서 누구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종합과세가 돼버리니까 24% 세율 구간이 될 거냐 35%가 될 거냐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 내용이 방금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여기. 그럼 이거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지셨죠? 왠지 똑똑해졌는데 살짝 우울하지.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하거나 정확하게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2천만원이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면은 미안하지만 여기 최고 52%가 아니라 42%예요. 42%. 최고 52%가 아니라 42% 세율. 오늘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뭐 얼굴 표정들이 지금 막 다 일그러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세무사 시험에도 2차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오타는 좀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쵸? 요런 오타. 요런 거 어려워. 52가 아니라 42%.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이면서,
별도로 월세 수입을 얻고 있다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만큼 과세 표준이 오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세 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세 줄에. 세 줄에 들어가 있어. 이 세 줄을 모르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제가 한 5분 정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쵸?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상가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상가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상가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의견으로 향후 주택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으로 주택 임대소득도 상가처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식으로 아마 다 잡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 며칠이지? 2020년 5월 6일 잘 기억하세요. 이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임대소득이라고 안 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안 하고 계속 임대소득이라고 하니까 이런 건 좀 구분해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신문도 구분하지 않더라,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규모가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앞에가 주택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400만원이 기본공제되고 필요경비율이 60%로 인정이 되는데 필요경비는 임대주택 운영을 하는데 드는 이자 비용이나 수선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이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면 이 필요경비가 핵심이라면 핵심. 이 필요경비가 핵심인데 이 필요경비를 줄이려면 이자 비용, 수선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이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요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항목이 뭐든지 간에 사업 연관성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할 자신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필요경비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쉽진 않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뭐 이제 2천만원 이하라면 60%, 그리고 2천만원이 넘으면은 그때는 이 60%가 아니라 장부에 기장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어쨌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제 봅시다.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자, 그래서 등록을 하면 경비율 60%,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원. 자, 미등록을 하면 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인데,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뭐가 함정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이때 기본공제 있죠? 요 기본공제. 단 기본공제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 요 말은 빠져있지. 그래서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나요? 요 부장님? 여기 연봉 1억 넘는 이 부장님 기억나요? 이 경우라면은 2천만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거 등록해도 기본공제 못 받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몰랐지. 아주 구석진 거라서. 그쵸? 오늘 좀 많이 어렵죠? 아마 몇 번 다시 돌려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연간 임대소득이 높다면 임대 등록을 통한 절세 효과가 더욱 큰 셈인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다 그랬죠? 뭐? 건보료. 그래서 곳곳에 함정이 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드실 때 조금만 알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 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가령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라면은 지방세를 포함한 100만 7만 8천원이 연간 내야 될
소득세액인데,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150만 원이잖아요. 나 지금 계산기 뺐어, 계산기. 자, 그때 세무사 공부할 때 쓴 건데, 자, 보세요. 150만 원이니까 12개월 다 받았다고 치면은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거기서 등록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미등록이구나. 미등록이니까 곱하기 0.5하고 기본공제 200만 원하고 15.4 하겠죠. 자, 해볼까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곱하기 0.5 하고 빼기 200 한 다음에 곱하기 점 15.4% 그러면은 110만 8천 원 딱 나오네. 그쵸? 여기 딱 나오잖아. 아, 내가 혼자였구나, 지금. 미안해. 자, 보세요. 월 150만원 월세. 자, 그러면은, 자, 미등록인 경우, 여기 되는 거지.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미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50%. 1 빼기 50%. 그리고, 200만원. 그리고 요렇게 해서 나온 값에다가 15.4% 곱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00만 7만 8천원. 어렵죠.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이 200만원이 다른 소득이 있어버리면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할까? 등록은 너무 쉽지.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12개월하고 1 빼기 60%잖아요. 그죠? 그리고 400만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150 곱하기 12 곱하기 0.4 빼기 400 곱하기 0.154 하면은 49만 2,800원. 49만 2,800원 나오죠? 그래서 49만 2,800원. 여기 나오겠지. 곱하기 15.4가 이제 이거죠. 분리과세는 무조건 14% 세율로 분리과세예요. 근데 지방세가 10%가 가산되니까 곱하기 1.1 하면은 15.4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계산을 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달겠죠.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 영상 링크 그냥 드려야지. 자, 그런데 이 100만 7만 8천 원, 이게 107만 8천 원인데, 야,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나도 똑같이 했네. 107만 8천 원이라 그래야지. 무슨 100만 7만 8천 원이 어디가 있냐? 자, 어쨌든 107만 8천 원이고 등록하면 49만 2,800원으로 확 줄잖아요. 그쵸? 두 개가 이제 확 줄어버리는데, 여기서 또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서 얘가 이제 세액공제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걸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신방수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 등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에서 75%까지 세액 감면이 돼서 월세 소득이 높은 임대료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런 정도만 제가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설명하자면 또 한 10분 이상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감가상각 의제 문제 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유, 그건 나중에 제가 주말에 미니 특강에서 하든지 그때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그건 구속진 거라서. 자,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이면서 뭐 전용면허 85 이하면 뭐 세금 30% 감면이고, 8년 등록을 하면 75% 감면. 그러니까 요 75%하고 30% 감면은 여기 나온 세금에서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등록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했을 때 여러 가지 되게 폭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여기까지가 일부고, 이제 2부예요. 이제 2부. 오늘도 방송이 좀 길다.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해요.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해. 자, 여기까지 1부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 계산하는 거, 그리고 언제 과세되는지 그거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전에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복습 개념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그 부분은 이제 2부부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세액가면 안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 비적용인가요? 비적용이죠. 근데 등록하면 감면 신청해야 되구나.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G7 아니고 오늘은 그냥 루이보스 차로 좀 약간 우아하게 오늘 세액 감면을 받는 게 좋냐 안 받는 게 좋냐 지금 꽃길만 걷게 해줄게 님이 물어보셨는데 궁금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굉장히 고액 연봉자고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월세 소득이 굉장히 높은 임대인들에게. 근데 월세 소득이 높으면서 연봉 다른 종합소득 금액, 이자 연금, 배당, 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특히 근로소득 높은 고액 연봉자들이면서 월세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감면 받는 게 효과가 있다. 그 외에는 쏘쏘하다라고 저도 지인 세무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초록 마우스요? 이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어떻게 줄일까? 2부 갑시다. 2부. 자, 야, 여기서도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 게 좋네. 자, 여기서도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 역시 믿을 건 와이프 배우자밖에 없는 거죠. 응? 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종합부동산세나 여기서 종소세는 종합소득세 매년 5월달에 하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 해서 매년 12월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 아시겠죠? 안 보려고 그랬는데 바지네. 우아하게 귀여운 자, 집중합시다. 일단 고마워요. 칭찬해. 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게 뭐냐면은 자,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유리하고요. 나머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왜 이게 유리하냐면 개인별 연간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명의를 나누는 게 유리하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 우리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고, 2천만원이 넘으면 내가 선택을 못하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100%는 아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특히 고액 자산가들, 이 고액 자산가들은 정말 약간 병적으로도 제가 만나본 분들은 어떻게든지 분리과세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가 되더라. 자, 보세요. 자, 예컨대 월세가 320만원이면은 연 3,840만원인데 이걸 부부 공동명의로 나눠버리면은 인당 월 160이 돼서 연 1,920만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 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잖아요. 비용을 빼기 전에 금액이 기준인데 이게 2천이 넘냐 안 넘냐인데 2천이 안 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분리과세 가능하다.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 시험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이제 2차 시험에 케이스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수험생 입장이었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줄을 하고는 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별로. 자, 그래서 우병탁 세무사님은 새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별도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나 지금이라도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바꿔야지. 그러면은 취득세 또 나가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득실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생기면은 건보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건보료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이걸 또 설명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져. 그건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추가 취등록세 그리고 건보료 이슈 조심. 요거는 기존 영상 꼭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근데 이게 되게 폭탄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잘 봐요. 자, 내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사서, 그 집을, 내가 만약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집을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번호를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배우자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는데, 남편도 사업자 번호가 있고 와이프도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공동명의가 된 거 따로 안 해도 되겠지 그러시면은 큰일 난다. 그게 아니고 별도로 된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별도로 낸 사업자를 냈을 때 보통은 지분대로 하거든요. 지분대로. 보통은 지분대로 가요.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이거를 별도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다 신고할 때, 지분이 5대5인데 5대5 그냥 하실래요? 그러면 5대5로 그냥 가는 거고, 아니요, 저희 지분은 5대5인데, 계산은 뭐 9대1, 8대1로 합시다.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주시다. 이렇게 하면 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도 작성을 해야 돼요. 신고시 별도 작성. 요거 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하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한테 그냥 수익 금액을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세무사 아니에요. 저 세무사 아니에요. 한때 세무사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개인이고, 대신 제가 뭐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세무사 시험 볼 때 평균 막 40점 50점 나오는 세무회계 과목이라고 했는데 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때 커트라인이 42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50점 맞아도 합격이었는데 그 과목에서 제가 70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과목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니에요. 저 세무사들이 훨씬 잘해요. 그분들은 실무하시기 때문에 지금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하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좀 시간 뺏어서 죄송한데, 세무사들이 잘 하시죠. 실무 하시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세무사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을 때 요런 내용은 최소한 알고 가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자, 부부가 지분을 5대5로 나눴더라도 세무서 그 관할 세무서에 공동계약서 제출할 때는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남편만 외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손익분배 비율을 뭐 남편 30%, 아내 70% 등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래서 건보료를 좀 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 분산돼 전체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그 텍스 설계, 세금 설계, 이게 사실은 진짜 각광받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텍스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텍스 플래닝. 이거를 이제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여기까지 이제 개인별로 쫙 봐가지고, 뭐 지분도 공동명의 할 때 지분은 뭐 7대3, 8대2, 수익금액도 뭐 5대5, 6대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데 찾아가야 되지. 예. 내가 그걸 했으면 했을 텐데. 아이씨. 자, 다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임대료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등 소득 또한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분이 5대5인데 뭐 남편하고 아내 뭐 7대3, 8대2로 했어요. 그러면 돈 들어오는 월세 있죠? 그럼 7대3, 8대1로 확실히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통장 별도 관리 등 통장 별도 관리 등 소득 또한 확실히 구분.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세대 분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가계부 따로 쓰고 그러면 세대 분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했을 때 아낄 수 있다. 자, 그리고 공동명의를 지분대로 하는 것도 아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자 경비 처리. 자, 그래서
연간 임대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통상 11%가량의 기준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감면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이 초과가 넘었을 때는, 2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60%, 50% 요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까먹어. 2천만 원 이하가 중요한데, 나한테 유리한 거, 60%, 50% 이것만 기억하거든.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이 넘어도 이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그때는, 별도 기준경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거를 인정받는데, 대략 1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한테 좀 맡길 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을 감면받는데, 대출이자 납부로 인한 지출이 이보다 많으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대출이자를 다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명의 세무사들이 다 나오죠. 배미영 뉴조이 세무회계 세무사님은 처음 봤네. 일반적인 세무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챙기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이자를 많이 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예 장부 업무를 맡겨야 절세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받고 있는데 대출이 있는 임대주택, 투자용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선대출 끼워놓고 월세 보증금 뭐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 딱 세팅해가지고 월세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때 내가 대출 이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증빙 확실하게. 그래서 증빙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시면 돼요. 여기 맡기시면 되겠네. 여기 뉴조이 세무회계 세무사님 여기 맡기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 안 하면 세무사님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해서 제가 요 집에 임대주택인데요. 세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 있어서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하면은 뭐 은행에서 뭐 납부하는 거라든지 그 증빙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장부 업무를 맡기면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기장료 내지만 이 절감료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아예 손실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세무사님 같은 경우 주택의 경우 손실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서 상계되고 상관이, 야 이건 진짜 어려운 거 나왔는데 이거 설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주택의 경우 손실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서 상계가 되고 상가는 임대소득분에서 상계가 된다. 그러니까 상가는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여기 썼잖아. 기억나요? 여기 상가의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상가는 별도로 그냥 계속 가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다른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에서 상계가 할 수 있는데 이 주택에서 손실이 났다고 상계하고 이렇게 서로 통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경매로 공장 등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들이기 어렵다면 장부를 마이너스로 만든 뒤 향후 임대소득에 상계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손실이 나면 혹시 상계 처리 안 되나요? 요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방금 되게 어려운 말이었는데 혹시 손실이 나면 혹시 상계 처리 안 되나요? 요 말만 기억해. 그냥 이 말만 기억하자 우리. 이 말만 기억하자. 됐죠. 오늘도 불태웠어. 이상 죄송할 뻔했네. 집코노미인데 잡코노미라 그럴 뻔했네. 집코노미의 전영진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기사가 양 자체는 별로 안 긴데 중요한 내용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요 기사랑 영상이랑 좀 복습해서 보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어차피 결론은 뭐 웬만하면 5월달에 이거 세금 신고는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맡겨야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좀 잘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가끔 한번 툭 던지는 거지, 이렇게. 혹시 산게 처리 되나요?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 좀 뭐 아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왕이면 똑같은 비용 내더라도 좀 이렇게 더 챙겨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곳곳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좀 오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이 우리 체크하면서 우리 최소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함정은 이제 걸리지 말자. 아시겠죠? 그런 생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6시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